안녕하세요. 30대 중반으로 엄마랑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 성격은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고 정해진 대로 안정하게 사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아마 모두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을 마주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면 내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인가?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들었고요. 돌고 돌아 30대 중반에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결국 옳은 선택보다 옳다고 믿고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한 가지 배웠습니다. 세상을 조금 배워간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김정숙 씨 보호자 되시나요? 몇 년 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웬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전화 온 곳은 보험사였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셨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는 외곽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빠져나가려고 정차를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오는 다른 큰 트럭이 뒤에 있는 엄마 차를 못 보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엄마 차는 모닝이었고 상대방 차는 2.5톤 트럭으로 엄마가 받은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엄마는 정차하고 보조석에 있는 글러브 박스에서 휴지를 꺼내려고 옆으로 숙이고 있던 터라 경추와 척추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다행히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 경추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척추에도 상당히 무리가 간 상황이라 몇 주 입원하셔서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주행하던 것은 아니라 손상은 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트럭과 부딪히면서 후방이 거의 찌그러지다시피 할 정도로 차량 손상은 심해 거의 폐차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였어요. 당연히 골절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며 상태를 지켜봐야 했죠. 엄마는 보험회사 업무를 하고 계셔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땐 전업주부로 저와 제 동생을 케어하셨는데 제가 20살이 되던 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업으로 집에만 머물다 보니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적었고 사교성이 좋은 성격이라 다방면에 알아보시다가 친구분의 권유로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엄마 성격과도 잘 맞았고 그동안 집안에만 있다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도 꽤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고 나니 운전하시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하셨고 병원에 입원한 시간이 길어져 다시 일을 못하게 되셨죠. 자기야, 엄마 용돈 좀 드리면 어떨까? 용돈? 갑자기 웬 말이야? 엄마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나오는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된다 하더라도 병원 나오면 이제 일 못하실 텐데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 일 못하셔도 생활하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아서. 다행히 엄마는 자가가 있어서 집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면서 그동안 일해서 모았던 돈들을 거의 사용한 터라 앞으로 엄마가 연금 받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보험을 하시면서 연금보험이나 엄마 건강보험 같은 부분들은 제가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탄탄하게 준비해 놓으셔서 그동안에 필요한 부분들만 보조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른 나이에 결혼하셔서 아직 환갑이 안 되셨고 길어야 4, 5년 정도만 용돈 드리면 연금 받으실 테니 걱정을 덜 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보험하시면서 연금이나 그런 거 다 들어놓으신 거 아니야? 그거 60세 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아직 환갑 안 되셨잖아. 그럼 어머님 일하실 때까지 몇 개월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 연금 받으실 때까지 앞으로 4, 5년이나 용돈을 드리자고? 신랑은 엄마 용돈을 고작 몇 개월 드린다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근력이 약해진 상태로 무리하게 움직이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중년이 지나가면서 건강에 신경 써야 했는데 여전히 일을 하시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건강에 소홀한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나 제 동생에게 도움 줄 필요 없으니 몇 년 동안 저랑 제 동생에게 용돈 받으며 지내시다가 연금 나오면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쉬셨으면 했거든요. 꾸준히 몇십 년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인데 그것도 못 해드려? 그동안 엄마 보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움도 줬잖아. 그 정도는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 집 자가잖아. 주택연금이 만 55세 이하로 낮춰진 걸로 아는데 주택연금 받으시면 안 돼? 유산으로 안 물려주셔도 되니까 그거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부담되고 어머니도 지금까지 일하시다 우리 용돈 받는 거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서로 편하고 좋잖아. 신랑은 엄마에게 용돈을 주기 싫어했습니다. 엄마 집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자가 아파트였는데 시세 8억 정도 했어요. 예전에는 60세 이상일 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연령이 낮아지면서 55세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했어요. 지금까지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면 좋지.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주면 한사코 거절하셨던 엄마 성향을 들먹이며 굳이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신랑은 말했죠. 엄마는 제가 고생하는 거 뻔히 알고 아직까지 자가 아파트 없이 살고 있으니 한 푼이라도 더 모아 빨리 아파트 사라는 마음이셨거든요. 그런 저희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없는 신랑이 미웠습니다. 엄마는 우리 빨리 집 사라고 그런 거지. 우리 돈 거의 모아서 살 수 있잖아. 어느 동네 살지 못 정해서 좀 미뤄지는 거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와드리자는 건데 그렇게 싫어? 살 수 있는 건 맞는데 너도 알다시피 정말 가고 싶은 동네는 우리가 모은 돈 턱 없잖아. 그냥 맞춰서 살 수 있는 수준이지 원하는 곳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챙겨주면 오히려 어머님 부담 느끼고 싫어하신다고. 정 도와드리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도와드려. 그건 나도 더 이상 말 안 할게. 신랑이 하는 일이 꾸준하게 수입이 들어와서 외벌이로 살림을 꾸리기 가능했습니다. 4인 가족이 살고 꾸준히 저축해서 서울 변두리 아파트는 살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신랑은 자기가 버는 돈에서 단 한 푼도 친정에 도움 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부담을 느낀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저희 사정 뻔히 하니까 걱정 없이 도와주고 싶다면 저보고 일을 하라고 도와드리라고 했죠. 매년 엄마 생신 때도 외식 한번 할 때면 그렇게 아까워하더니 엄마 아파서 일도 못하게 되었는데 생활비도 조금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랑 말대로 내가 일해서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죠. 저 역시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은 할 수 있어서 단순히 엄마 용돈을 드리고 싶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하루 6시간 정도로 큰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엄마에게 용돈 드릴 만큼은 되어서 나름 뿌듯해하며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나이야 바쁘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저에게 전화를 먼저 거는 일은 없으시고 그렇다고 며느리 도리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라 고부 갈등 없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명절 전후도 아니고 시부모님 생신 전후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했죠. 어머님은 평소 아들 바라기로 첫째도 신랑, 둘째도 신랑이었거든요. 저에게 전화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 건 다 신랑에게 더 잘해라 정도여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잠깐 통화돼요. 말씀하세요. 예, 고맙다. 네? 고맙다뇨?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네 아빠 생일이라고 좋은 차 한 대 뽑아주고 성태는 너에게 말하지 말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 알바하는 거 보면 너도 도움 줬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너도 고생했는데 생색은 성태가 내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 너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려고 전화했단다. 지난주 아버님 환갑으로 가족끼리 조촐하게 외곽 식당을 빌려 식사를 했습니다. 친척들까지 약 30명이 모였었는데 아버님이 새 차를 뽑으셨다고 자랑하시는 덕에 분위기가 꽤 좋았어요. 아들이 사줬냐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건 아버님이 워낙 차에 관해 진심이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타던 차도 국산차였지만 꽤 고가여서 당연히 이번에 새로 산 고급 외제차도 아버님이 구매하셨다 생각했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날 모인 친척들 모두 그랬습니다. 시아버님이 차부심이 있어서 예전부터 돈 모으면 가장 좋은 차를 구매했다고 워낙 익히 들어서 저 역시도 아버님이 이번에 새로 뽑은 고급 세단이 신랑이 사줬다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1억이 넘는 고급 세단을 사주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용돈 드리자고 할 땐 주택연금 받아서 탔으라고 하더니 아버님 차는 1억 넘게 사주는 게 말이 돼?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겠지. 어머님은 당신 생활비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집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 잘 키우셨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는 게 어딨어? 나 잘할 때 뭐든 다 해주셔서 나에게 쓰신 돈만 해도 1억이 넘는데 말이야. 그럼 우리 엄마는 나 거저 키우셨대? 그런 말이 어딨어? 신랑은 시아버님께 고급 세단을 선물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라면서 고가의 컴퓨터를 매번 업데이트 해왔고 겨울이면 스키장 앞에 방을 얻어주실 정도로 돈 드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출은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다만 저는 그 정도 지출을 하는데 저에게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친정에 매달 5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리자고 말했는데 그 돈 드릴 수 없으니 주택연금 받아 쓰라는 말들이 오버를 빼면서 정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함께 살 필요가 없다 느꼈죠. 전업주부여도 매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300만 원의 노동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함께 살펴 해온 집안일에 대한 가치는 엄마에게 4, 5년 매달 50만 원, 돈으로 치면 3천만 원 정도도 안 되는 생각에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을 하면 무리가 가서 안 되니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생활금이었습니다. 반면 시아버님 생신 선물은 말 그대로 생신 선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차량이라는 점에서 신랑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너무 선명하게 알아버렸죠. 그렇게 내가 아빠 차 사드린 거 마음에 안 들면 너도 일하고 있으니 그 돈 모아서 어머님 새 차 뽑아드려. 그럼 되잖아. 아, 왜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들어? 혼자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신랑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평소에도 신랑은 화가 나거나 궁지에 몰리면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내뱉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어떤 말을 한 건지 본인은 알지 못하겠지만 저에게는 확실하게 더 이상 함께 살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톡톡히 한몫했어요. 각자의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각자 벌어서 도와드린다는 생각. 결국 이 집의 재산은 제가 번 것이 아니니 단 1원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가사 도우미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죠. 우리 이혼하자. 뭐 이런 걸로 이혼이라니? 우리 애들도 있는데 말이 좀 심하지 않아? 아니야. 매달 50만 원 5년 들어도 3천이야. 내가 당신이랑 10년 가까이 살면서 모아온 이 재산에서 그 정도도 마음대로 못 사용하는데 당신은 내 동의 없이 1억 이상의 돈도 막 사용하잖아?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어. 나는 당신 가사 도우미 할 생각 없으니 이혼하자. 그렇게 결혼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신랑은 이혼하면서도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자긴 아들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딸은 시집가면 그만인데 제가 필요 이상의 도움을 원했기 때문이라 했죠.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다 했습니다. 생활하는데 생활비를 적게 준 것도 아니고 바람핀 것도 아니고 가정에도 충실했다는 말들을 되풀이하며 제가 이기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신랑을 뒤로하고 아이들과 짐을 정리해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에겐 죄송했지만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말을 하자 더 이상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나 안 도와줘도 되었는데 안서방 말대로 가정에는 충실했으니 저 하나만 잘 살면 되는데 라는 말만 속상하게 되풀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말씀을 안 하신 건 엄마도 아셨겠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말이에요. 언니, 김치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김치 좀 더 담가서 나한테 팔면 안 되나? 엄마가 손이 크셔서 열무김치 같은 것을 담그시면 왕창하셨습니다. 저와 아이 둘, 그리고 엄마, 이렇게 살아도 김치는 넉넉해야 한다며 늘 넉넉해 하셨어요. 항상 담그고 나면 가족들이 먹을 분량보다 많아서 아이들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에게 소량씩 나누어 먹었는데 꼭 먹고 나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엄마가 담그는 김치는 소금으로만 담그셔서 처음에 맛봤을 땐 조금 심심하다 싶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먹다 보면 그 깔끔함에 젓갈김치하고 또 다른 맛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김치를 맛봐서 깔끔하다 느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말들을 들으니 한번 반찬 가게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우리 반찬 가게 해보는 건 어때? 반찬 가게? 엄마 조미료도 안 쓰고 깔끔한 맛을 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집밥 느낌 나는 곳을 선호하잖아. 우리 동네 반찬 가게가 딱히 없으니 괜찮을 것 같아. 주율이 어린이집 엄마들도 엄마 김치 먹고 나면 항상 다음에 다시 담글 때 돈 더 준다고 달라고 하는 거 보면 괜찮을 것 같아. 큰 돈을 벌 생각으로 엄마한테 반찬 가게를 하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자가가 있어서 집값으로 나가는 돈은 없었지만 엄마와 저 그리고 아이 둘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엄마는 다시 외부로 나가 오래 걷거나 운전하는 등의 일상생활들을 오래 하기 부담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주말은 쉬고 평일도 아이들 보내고 오전에 시작해서 저녁 7, 8시까지만 가게를 열어두면 되니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반찬 가게를 하면 반찬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아이들 키우면서 하기 적합하다 생각했죠. 물론 엄마의 음식 솜씨를 믿고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 반찬이 따로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픈하고 초기에는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아 조바심이 났습니다. 김치만 팔리는 정도였고 밑반찬이 생각보다 팔리지 않아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했어요. 우선 아이들 반찬을 구분했습니다. 어른 반찬이 아무리 간을 심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미취학 아이들에겐 간이 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염식으로 별도의 코너를 만들었죠. 그리고 어른들은 너무 강하게 간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집에서 잘 해먹을 수 없는 매콤한 반찬들 위주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어요. 간단하게 아이들만 먹일 반찬을 사가는 부류들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먹는 저녁상에 어른들이 먹을 매콤한 반찬 한 가지만 사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꾸준하게 반찬을 사가시는 분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반찬 몇 가지 빼주면 안 돼? 퇴근하고 가면 항상 반찬이 다 빠져서 먹기 애매하더라고. 나 나물 2가지랑 매콤한 반찬 하나, 그리고 애들 반찬 2가지 정도만 빼줘. 어느 날 지율이 어린이집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워킹맘으로 퇴근하고 저희 가게 오면 6시 30분이었는데 이미 그 시간에는 오전에 만들고 오후에 추가적으로 만든 반찬까지 거의 다 나가서 20%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매번 아쉬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기를 일쑤. 아예 작정하고 전화했더라고요. 순간 이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랜드를 만들고 퇴근 후 픽업 가능한 메뉴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직장맘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정착했어요. 퇴근 후 반찬을 별도로 고르는 게 아니라 업무 중 밴드에 들어와 반찬을 구매해두면 퇴근 후 찾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직장맘들의 고민은 퇴근 이후에 빠르게 집에 가서 아이들 밥 차리는 게 스트레스인데 반찬을 구매하는 걱정을 더하니 선호하는 분들이 꾸준히 계셨어요.
덕분에 가게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사람 써야 할 것 같아. 가게를 차린 지 3개월이 지나 더 이상 엄마와 둘이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순수익은 600만 원이 조금 안 되었어요. 생각보다 반찬 가게가 마진이 높더라고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야채들은 소량 포장되어 단가가 꽤 있다 느끼지만 매일 아침 농수산물 시장에서 소매로 박스째 가져오는 야채를 소분해서 팔면 생각보다 마진율이 높았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나 주방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하게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었죠. 하지만 차근차근 사람을 더 늘리고 할 수 있는 범위를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워킹맘을 대상으로 전용 메뉴 선주문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매출 상승에 일조를 했어요. 옆 동네도 입소문이 퍼져 배민을 쓰는 게 아닌 직원을 두고 퇴근 시간에 맞춰 주문한 음식을 각 집 앞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새로 오픈하면서 수익은 더 올라갔어요. 라이야, 바빠?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바쁘고 정신없게 일상을 보내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고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고 안부도 묻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게 앞에 서 있는 전 남편을 보자 당황했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마지막까지 자긴 잘못이 없고 내가 예민하게 군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또다시 그 얼굴을 보니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시간이 지나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의 서름이 생각나고 나도 능력이 있었구나 싶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전과 다르게 당당해진 저의 목소리에 전 남편은 다소 당황한 듯 했습니다. 많이 바빠 보이네. 아니, 건너 너 가게 오픈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와보지도 못해서 생각난 김에 와봤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응원하는 사이였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일까?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이혼하면서 피해의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혔는지 그냥 하는 빈말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도 있으니 남처럼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 이혼은 했지만 바람을 피거나 폭행같이 다시 얼굴을 못 보는 사안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니 서로 안부도 묻고 교류가 있어야 아이들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럴싸한 말로 저를 회유하려 했었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 없어.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날 생각하는 게 딱 가사도우미 수준이었어. 부부는 평등하고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딱 가사도우미 수준이었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난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 가게 찾아오는 거 그만해줘. 잊고 지냈던 지난 시간이 떠오르면서 제 자신이 순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이 벌어오는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내 집을 사고 싶었고 집을 꾸미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신랑이 퇴근하면 하루 동안 힘들었다고 애썼다고 토닥여주며 애들 재우고 술 한잔하던 그 시간들이 다 거짓 같았거든요. 그냥 저는 전 남편이 가정을 꾸리고 안전하게 지내는데 큰돈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에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후회해봐도 마음만 상한다 생각하고 고개만 저으며 엄마와 새로 시작한 가게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합칠 마음도 없었거든요. 전 남편 생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난 저의 7년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내 수고에 비해 3천만 원도 마음대로 못했던 것들만 상처로 남아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라이야, 성태 선배 이야기 들었어? 그렇게 전 남편이 찾아오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대학 동기와 안부를 주고받는데 조심스레 전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전 남편과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소식을 알려고 하면 다방면으로 소식을 알 수 있었는데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한 대학 동기가 조심스레 묻는 말에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유랑 연관이 있을까? 아니면 재혼을 한다는 것일까? 소식만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 저를 찾아왔기에 내심 궁금했어요. 왜? 재혼이라도 한대? 저는 저와 연관성을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친구의 마음도 있었기에 재혼을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투로 되물었죠. 들려오는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 남편한테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를 싫어했어요. 왜? 주변을 봐도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겁먹던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럴싸한 말로 신랑에게 늘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사는 신랑이 안타깝다며 신랑 능력을 모르는 세상 탓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이라며 겸손해하던 신랑도 그런 말을 주구장창 만날 때마다 들으니 이 세상이 나의 능력을 모른다고 함께 탓을 하기 시작했죠. 곁에 두면 안 될 것 같아 신랑과 대판 싸우고 그 친구를 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이혼하고 다시 그 친구를 만났나 봐요. 정태 선배, 집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그거 다 넘어가게 생겼잖아. 동기가 들려주는 말들은 전 남편이 고등학교 친구를 다시 만났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이었습니다. 제2 신도시 개발 부지로 떠오르는 곳 주변에 상가 부지가 들어온다고 땅을 매입하고 그 땅에 지는 건물을 분양받는 형식으로 전 남편을 꼬셨다 했어요. 일종의 투기였지만 문제는 그 친구가 여러 명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이중계약을 하면서 돈은 공중으로 날아가고 신랑은 채무를 이행해야 했죠. 꾸준하게 그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투자해서 재산을 불려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전 남편은 의심 없이 투자했던 듯 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말려서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테지만 저와 이혼을 했으니 제 눈치 안 봐도 되고 만나면서 그동안 자기가 예상했던 것들 다 들어맞았고 재산이 이렇게 불려졌다고 시세를 언급하며 말을 했으니 안 봐도 비디오 홀라당 넘어간 거죠. 하영아,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 근데 앞으로는 그 사람 나와 전혀 상관없으니 잘 되든 못 되든 나에게 소식 안 전해줬으면 해. 궁금하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긴 했지만 나쁜 뜻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내가 그 사람하고 연관 있는 것이 아니니 더 이상의 소식은 전해주기 말길 당부했죠.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잘 되길 바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망하길 바란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길 바랬을 뿐입니다. 하지만 막상 집이 넘어가고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은 착잡해졌어요. 안타깝다는 마음이 든 것도 아니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애들 아빠니까 나쁜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집 재산은 나 혼자 일해서 모았으니까 내 재산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너랑 이혼하고 보니 네가 잘 관리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다 없어질 돈이었더라. 그렇게 너보다 더 소중하다 생각했던 내가 모은 돈이 사기로 다 날아가고 나니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동기에게 전화를 받고 며칠 뒤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모은 재산은 혼자 열심히 번 돈이라 생각해서 제가 엄마를 돕고 싶다 말했을 때 그렇게 아까웠다고 해요. 결혼하고 도움을 받았던 밑반찬 같은 것들은 자기 돈으로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는 거라 느꼈다고 덧붙였죠. 반면 시부모님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성장기에 누리고 싶던 것들을 대부분을 이루게 해주셨으니 그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부분에 비하면 자기가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적게 느껴졌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고 그게 다 없어지고 나니 제가 그 친구를 멀리하라 했던 부분, 아끼며 생활했던 부분들이 떠오르며 그동안의 노력이 혼자만의 것이 아닌 제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나 이제 오갈 곳도 없어졌어. 내가 가게 일 도우면서 잘할게. 우리 애들 봐서라도 다시 잘해보자. 네가 어머님 돕는다고 이야기해도 이제 토시 하나 안 달게. 우리 부모님 안 도와줘도 돼. 이제 생신 선물 같은 것도 안 챙겨도 돼. 지난번 환갑 때 드린 차로 앞으로 우리 집 효도는 다 했다 생각할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안 될까? 전 남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대꾸도 안 하자 전 남편은 어떻게라도 제 마음을 돌려야겠는지 시부모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이 순간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지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 말이에요. 지난 7년간 한 이불을 덮고 지내는데 달콤하게 눈앞에서 하는 말에 현혹될 정도로 저는 이제 어리숙하지 않았죠. 그리고 왜 전 남편이 찾아온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전 남편 사기당했다는 소식을 전한 동기가 전 남편이 제 안부를 묻자 엄마랑 반찬 가게 차려서 월 1,000 이상 번다고 말을 전했다는 걸 이미 동기를 통해 전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편의점 알바하며 지낼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제법 큰 돈을 벌고 있으니 집 담보대출 받아 갚지 못해서 집이 넘어가고 나니 살 곳도 없고 제가 생각났겠죠.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무엇을 할 생각이 없어.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거야. 물론 당신이 원한 대로 우리가 다시 잘 지낼 수 있겠지. 하지만 난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그 선택을 하고 또 내 선택이 옳았다 생각하기 위해 더 열심히 당신에게 집중할 마음이 전혀 없어. 저는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었어요. 제가 전 남편을 선택한다면 둘 중 하나라 생각했어요. 정말 전 남편이 말하는 대로 변했을 경우 전 남편이 원하는 청사진대로 삶을 사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만 거창하게 하고 다시 예전의 생각들이 나와 다시 싸우기를 반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 둘 다 그 대상자가 전 남편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제게도 새 사람이 생겼거든요. 5살 차이 나는 40대 초반인데 혼자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결혼 시기를 놓치게 된 사람이었어요. 매번 저녁을 사 먹고 빈집으로 들어갔는데 동네 반찬 가게가 생기면서 반찬을 사가지고 퇴근하다 보니 밥을 차려 먹게 되고 따뜻한 가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했습니다. 반찬을 사가며 새로운 반찬을 추천해주면서 친해졌어요. 그 사람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주변에 많더라고요. 1인 가구 겨냥한 10,000원의 반찬 고르게 담기 같은 새로운 메뉴를 내놓으면서 꾸준하게 그 사람이 가게를 찾게 되면서 정분을 쌓고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이었죠. 그 사람은 제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함익병 피부과 의사쌤의 말을 인용했죠. 예전에 TV를 보는데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부인이 나왔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자기가 버는 돈 모두 명의를 부인 명의로 한다고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그때 함익병 전문의 소리를 듣고 현명하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도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개개인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다 했습니다. 그래서 늘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업에 매진하다 보니 어느덧 40을 훌쩍 넘기게 되고 나이가 차니 사람을 만나는 것도 더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자기 일에 열심히 집중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저의 잘못이 아닌 조금은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마음고생이 심했다 느끼고 오히려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크게 누군가를 만나고 재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며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고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새로 생겼는데 그간 자기가 버는 돈이라고 저를 피마르게 했던 전 남편에게 돌아갈 일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혹시라도 딴 마음 품을까봐 이야기하는데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외벌이는 혼자 힘들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려준 사람이야. 부부가 각자의 업무를 분담해서 한 사람이 돈을 벌면 다른 한 사람은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돈을 버는 업무를 맡았을 뿐 그 돈이 버는 사람의 몫이 될 수 없다고 말하더라.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연 지 얼마 안 돼. 나 그 사람이랑 잘해보려 해.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하면 나 찾아오는 일 없길 바래.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저의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핑계로 다시 합쳐보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희망 고문을 줄 필요가 없다 여겼어요. 다시 전 남편하고 그 어떤 것도 교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아이들 아빠기 때문에 아이들 아빠 자리는 침범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저와 함께하는 그 어떤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고 싶었어요. 이게 1년 반 정도의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처음에 반찬 가게를 낸 것보다 좀 더 확장했어요. 옆에 가게까지 넓혀서 주방을 더 넓게 만들고 반찬 가짓수도 더 늘렸거든요. 김치는 이제 선주문 시스템으로 바꾸고 저녁 6시에는 오후 3시까지 주문했던 반찬들 위주로 배달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만든 반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3시까지 받은 주문으로 3시간 동안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여름날에도 반찬이 상하거나 하는 클레임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잘 쉬는 반찬들은 냉팩도 넣고 여러모로 신경 쓰다 보니 이 근방에서 저희 반찬 가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제는 야채 사오는 담당 직원, 손질 전문으로 하는 직원, 포장 전문으로 하는 직원, 배달 직원 등 각자의 분야대로 나누다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이 10명이 넘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양념장을 토대로 다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나니 엄마가 하는 일에 거의 고문처럼 힘들진 않아도 없어서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죠. 연애도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라 그런지 제 능력도 높이 평가해주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도 많이 회복된 상태예요. 처음 가게를 할 때부터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도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했던 터라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 돈이 아쉬운 게 아니다 보니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신랑의 돈 소리에 상처를 받은 적 있고 그 사람 역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면서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생각 등은 변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감대 형성으로 서로에게 많은 의지가 되고 있죠. 처음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엄마 음식 솜씨를 믿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했는지 몰라 몇 날 며칠을 관련 유튜브를 죄다 본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저의 성공 이야기를 유튜브에 남겨도 될 만큼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운영 방법이 생겼을 정도지만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바쁘고 정신없이 보낸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전의 결혼 생활을 포함한 시간보다 보람되고 이제서야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저의 이런 삶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새로운 사람 덕분이라는 생각도 살포시 해봅니다. 간혹 주변을 보면 혼자 노력한다고 그 수고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노력, 시간, 다양한 방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응원해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혹시 제 전남편 같은 생각으로 주변에 상처받는 분들 없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